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권을 바꿔서 로마의 이야기 10권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유명한 말이죠. 요게 이제 로마의 이야기 15권 시리즈인데 가장 이제 이례적인 책입니다. 구성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로마의 인프라를 다룹니다. 초반부에는 로마 가도나 뭐 가도의 연장인 다리, 수도 이런 것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주로 다루고 후반부는 교육이나 의료 같은 소프트 인프라를 이제 다룹니다. 그리고 책 옆에 보면 이렇게 중간 부분이 살짝 하얗게 나와 있는데 요만큼이 몽창 컬러도판입니다. 이거 책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책에 컬러도판 한 장, 두 장 넣는 거가 얼마나 이 단가를 높이는지. 그렇죠. 이게 컬러도판이에요. 단가를 이렇게 높이는 짓을 해버렸어요. 이건 진짜 그 로마의 어떤 팬심으로 넣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을 많이 들인 거. 시오노 나나미 자신이 이게 자기가 이거 보고 다닌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글로만 쓰고 뭐 그림으로만 하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지. 이걸 어떻게 좀 한번 모아가지고 이거 한번 정리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지도도 있는데 지도도 컬러예요. 그렇죠. 지도 상당히 잘 만들어놨어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의 빠순이로서의 어떤 특징을 많이 물씬 드러낸 저는 이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책은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 지도 빠잖아요. 또 이렇게 역사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전 지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맞죠. 이런 게 없어요. 있긴 하겠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기도 큰 거 지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도나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한 권에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건 이건 되게 귀한. 시오노 나나미 싫어하는 양반들도 이 책에 실려 있는 그림 자료만으로도 이건 구입해 둘 만한 책이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이 초반부에 보면은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에는 장성을 건설했고 로마는 가도를 건설했다. 너무 일반 아닌가요? 물론 로마도 벽을 만들었죠. 뭐 하드리안 방벽이나 게르마니아 방벽도 있었고 뭐 방벽이 있었죠. 근데 주된 건 로마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방벽, 무슨 장성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솔직히. 로마를 떠올릴 때. 로마의 이야기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벽을 건설해서 어떤 외부를 막아내야 돼,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더 강했던 중국인들과 로마인들은 가도를 차라리 많이 내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교통도 하고, 물론 방어는 이 가도를 통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면 되고, 이게 약간 막는 것보다는 열려있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고방식의 차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근데 23페이지에 나오는 이 만리장성 표시 그림은 오류입니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어떤 오류인가요? 특히 이 첫 번째 진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했더니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뻗어 있어. 이거는 진짜 큰 오류래요. 이건 동북공정에서 나오는 오류죠. 이때는 나중에 그 명나라 때나 뭐 사실 이때 세워진 건 천리장성이라고 고구려에서 세운 거예요. 이거는 이 중국에서 천리장성까지 다 만리장성이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이 통에 이런 것들까지 약간 오류입니다. 근데 일본이 오류인 건 알겠는데 이거 한길사는 왜 이 지도를 이대로 실었냐. 한길사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한길사는 책을 조금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동북공정에 이렇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나라 때 완성된 만리장성이 이거보다 훨씬 짧았어요. 이거 쇄도 많이 나갔는데 그걸 아무도 지적을 안 했나? 그러면 일본 그 출판사에서 반대했을 수도 있겠죠. 수정의 판권을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떤 장벽을 세우느냐 가도를 세우느냐 이런 차이가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크게 보면 저는 또 뭐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자꾸 막으려고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막기만 하고 우리끼리 뭘 해야 돼라고 하면 이게 약간 일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갈라파고스화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도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도가 없진 않아요. 옛날부터 있긴 했어요. 길을 뚫는 거.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그 예전에 페르시아 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왕의 길이라고 소아시아까지 수도인 크테시폰부터 쫙 뻗어가지고 소아시아까지 뻗어나던 큰 길이 있었죠. 로마 가도가. 근데 그건 그거 하나였다는 거. 로마 가도의 특징은 그런 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시도했다라는 거. 그 네트워킹을 시도했을 때 비로소 가도의 그 효력이
하나만 만들었을 때보다 몇 배로 이게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걸 처음으로 떠올렸고 고안했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냈다. 그것만 하더라도 로마 가도의 길이 엄청나잖아요, 길이가. 예, 그것만 하더라도 로마 가도는 네. 확실하게 이례적인 로마인의 독특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 가도 자체를 방문하는 건 아닌데 네. 로마식 가도,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된 그 네. 가도를 여러 개 세우는 거는 로마인의 독특한 발명품이다. 좀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넓은 제국을 통치할 때는 그게 확실히 이제 필요한 거죠. 가도를 네. 따라서 행군하면 병력이며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훨씬 더 줄어드니까 시간이. 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좀 뒤에 가면 이제 그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교하는 것도 나옵니다. 아, 맞아요. 이집트는 그렇게 사람을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그거 어디다 써먹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로마는 가도를 지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대요. 시노나미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스 뭐 누가 얘기했나, 아무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아피아 가도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여러 개 가도 중에 수십 개 가도 중에 첫 번째로 건설된 게 로마에서 남부 쪽으로 쭉 뻗어가는 아피아 가도잖아요. 네. 이게 아피우스라는 사람, 제무관 아피우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제무가 여기서 말하는 제무관이면 저희가 이제 그때 설명했던 감찰관입니다. 감찰관은 집정관을 역임한 사람들 중에서 뽑히는, 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 재무관, 그러니까 이 감찰관 아피우스가 처음으로 입안을 해서 이 길을 만들었다는데, 만든 이유는 야, 로마의 세력이 저 남쪽까지 뻗었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어야겠다. 그전에도 길은 있었죠. 산길도 있었고 들길도 있었고. 근데 로마 가도로 만들어야겠다. 이 가도라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좌우에 한 10m 정도 이렇게 정말 고속도로야, 이렇게.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주요 메인 도로가 있고 좌우에는 그 도보 여행자들을 위한 길까지 있고 물이 빠지는 하수 도랑까지 있고 막 진짜 철저하게 만들어. 이 책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입체적으로 돌을 몇 미터까지 파고서 어디는 자갈을 깔고 어디를 깔아가지고 이게 물이 막 밑으로 쫙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처음에는 10몇 킬로짜리였대요. 이게 몇십 킬로 안 되는 길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그 시대에 깔았다는 거. 엄청난 기술력이죠, 그것도. 확장되고 확장돼서 지금의 이걸 그렇게 이뤘다.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서술 보니까 그 당시 아피아 가도 첫 번째 가도를 건설했을 때 로마는 자체적으로 은화를 주조하지도 못하는 시기였다. 예. 은화를 주조한다라는 건 뭐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어떤 국력이 그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이거 만들면 뭐야? 누가 써줘야지.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지 써주는 거야. 통화로서 인정을 받는 거 아니야. 이 돈을 갖고 안에서야 뭐 교환하겠지만 외부인들과 교환을 하려면 야, 니네가 말하는 거 어떻게 믿어? 하면은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 가도를 건축했다. 엄청난 돈과 인력과 자원을 소용해서. 그래서 시오나나미가 그런 구절을 쓰는데 인프라라는 건 경제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건설하는 게 아니고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설하는 거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나라 그 경부고속도로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전 국가적인 어떤 인터넷 통신망 건설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쵸. 그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죠.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그렇게 반대 많았다잖아요. 야, 우리나라 자동차가 몇 대나 된다고 이런 도로를 건설하냐. 아마 그 얘기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게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서울 그 영남 쪽에 그 부산을 이어지는 그 축선에서 어떤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중간중간에 뭐 구민이 뭐 이러면서 공단도 막 만들어질 수 있던 이유가 만들면 뭐예요? 길이 좋아야지 이걸 갖다 움직일 텐데. 발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 인터넷망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정부 때 그렇게 돈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인터넷망 깔지 않아놨으면 그 뒤에 우리나라의 어떤 IT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냐고. 그렇죠. 지금은 또 한동안 또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좀 또 뒤처진다는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뭔가를 좀 준비하고서 대규모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는 건 이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자질. 네. 근데 저 그거는 약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막 높아심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로마가 그럼 처음부터 길을 뚫어놔야지 우리나라 로마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느냐, 굳이 딱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로마 그 당대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는 로마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 이제 가도를 깔 때도 전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의 가도나 뭐 다리를 세우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어떤 공무적 입장에서, 국가 어떤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권력자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거야. 권력자의 땅을 일부러 거쳐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건 공적인 것이지 이제 사적인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하드리아누스 때 별장을 결국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인근에 로마 가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야, 하는 김에 야, 우리 집도 통과하게 해 하면서 가도를 틀지 않았다고요. 가도까지 낼 길이 있으면 자기 돈 내고 내는 거야. 자기가 비용을 내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길을 내야 되는 거지. 그걸 틀지 않았다고요. 이게 이번 정권에서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내기로 했던 그 계획 노선을 틀어서 대통령 부인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땅 근처로 틀게 만들었다는 의혹 아닙니까? 그 맞죠. 2000년 전 로마 사람들도 안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권력자가 이런 공을 사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건 진짜 나쁜 짓인 거예요. 이거는 국가를 어떤 뿌리부터 좀먹는 그런 일인 거고요. 사적인 욕심을 공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동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옛날 서양의 이제 공화주의를 좀 받아들인 정치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시민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고 꼭 공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자기 이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을 통해서 해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교육과 제도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좀 제도를 좀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사람이 좋으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조금 순진한 사람들이 있고, 이게 그렇게 좀 나뉘어요. 탐욕스러운 존재를 어떻게 교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옛날에 그 철학자들의 한참 고민 아니었습니까? 뭐 지금도 고민인 문제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있죠. 지금 뭐 정책 짜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고민들의 연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평가해 보는데. 얼마 전에 뭐 국가 교육 컨트롤 타워, 국가 교육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위원회인가 뭐. 그 위원장이라는 어떤 여자 아주머니,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던데. 국회 나가지고 그 청문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던데. 우리가 그런 걸 했대요? 했어요? 했습니다. 안 했어? 안 했다는데요? 그 있잖아요. 뭐 교육이나 인재 양성 관련된 기관은 그 기관장이 가장 멍청하고. 그래서 답답해요. 이게 교육이 뭔가 그렇잖아요. 교육이 이렇게 맨날 바뀌면은 안 되잖아요. 해마다 바뀌고 막 그런 게 안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국가의 교육 대계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따로 하나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지. 거기에서 그게 뭔가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컨트롤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 앉혀놓으니까 그렇게 앉혀놓은 이유가 있죠. 그래야 밑에 있는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빼먹을 거 빼먹으니까. 그쵸. 똑똑한 사람이 거기 머리에 앉아있으면 그런 거 못하게 할 테니까 안타깝죠, 그 부분도. 어떤 시민들의 수준이, 특히 교육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전 진지하게 약간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문해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문해력 많이 떨어진다. 물론 그게 뭐 문제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뭐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좀 새로운 시대고 뭐고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뭘 읽어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고 들어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새 그 무슨 집회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점점 늘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낮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자랑이었거든요, 일찍부터. 그쵸. 그 전쟁을 막 그렇게 거쳤는데도 엄청난 교육열로 문맹률이 막 몇 퍼센트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자랑하던 게 이제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게 아닌가. 글자만 읽을 줄 알고. 그렇지. 글자를 읽을 줄 알면 뭐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냥 귀에 넣어주는 것, 입에 넣어주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 안타까워요. 특히 음모론 같은 거 추종자들 많잖아요, 요새. 이 음모론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글은 읽을 줄 아는데 이해는 못해. 여기에 뭐가, 이 논리적인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사회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좀 안타까워. 어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양평 고속도로 얘기하다가. 아무튼 교육 문제 뒤에 또 나오니까 잠깐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드 인프라 중에 이제 수도. 저는 수도가 상당히 눈에 띄어요. 저도 일단은 좀 공들여 썼다는 느낌도 많이 나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수도가 더 눈에 띄는 이유가 수도교 때문에 눈에 띄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수도를 땅에다 묻잖아요. 물론 고대 로마에도 많이들 그랬습니다. 수도관은 보통 지하로 이제 많이 흘렀대요. 왜냐면 그래야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니까. 네네. 온도가 높으면 부패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순수한 물이 아니잖아요. 정수된 물이 아니잖아요. 그 뭐가 여러 가지 섞여 있을 텐데 그런 깨끗한 물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로 많이 했는데 지하로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대가 갑자기 너무 낮아진다던가 막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도교라는 걸 건설합니다. 이게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그렇긴 해요. 기둥을 쫙 세우고 기둥 쭉 세우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잖아요. 뭔가 웅장한 느낌.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U자형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이 당시 콘크리트 있었어요. 화산재랑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든 콘크리트. 오늘날의 콘크리트하고는 좀 다르지만 사실 뭐 원리는 거의 비슷하지만 U자형 거기다 만들어 뚜껑까지 덮어가지고 그 안으로 물이 흐르는 거야. 길을 가는데 공중으로 이렇게 막 물이 흐르는 거야. 네. 그냥 그거 보기만 해도 뭔가 국뽕 차오를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제 내가 그 시대 로마 사람이라면 우린 이런 거 만들었다. 그래서 그 수도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을 안정적으로 했다라는 거. 로마 시대의 수도는 특징은 물을 계속 흘렸다라는 거. 왜냐면 고인물은 썩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2000년 전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무슨 보를 건설해서 무슨 강에다 보르면서 수심을 깊게 하면은 뭐 수질이 뭐 진짜 그 학자들 다 대학 교수들 잔뜩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가짜 학자들 진짜 책임 아무도 안 지고 다니죠. 표창장 받고 뭐하고 막 진짜 나쁜 놈들인데. 물은 흘러야 안 썩어요. 고여있으면 썩어요. 상해요. 냄새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흐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 그래서 로마에 가면 요새도 이 분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분수가 아니고 그냥 술술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수 있잖아요. 그런 분수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로마 가도에 옛날에 있었던 거랑 연결됐다라는 거. 계속 이제 흐르게 만들었다는 거. 첫 번째로 건설한 수도는 아까 아피아 가도를 건설했던 아피우스였습니다. 감찰관 아피우스였고 수도를 만들어야겠다 우리에게. 그동안에는 그 물을 안 썼느냐? 아니죠. 아시겠지만 로마는 바로 서쪽에 그 테베레 강이 흐르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강물을 바로 갖다가 쓰는 거는 수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쵸. 강물을. 그래서 이제 쭉 인근에서 상으로 들어가서 수원지를 찾아서 수원지에서 샘을 그대로 뽑아낸 것도 아니고 물을 발견하면 땅으로 한 10 몇 미터를 파고 들어간답니다. 수원까지 찾아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이제 수도로 이제 끌고 왔다라는 거죠. 엄청난, 이 사람 천재인 것 같아. 어떤 인프라 쪽에 천재인 것 같아, 이 아이디어가. 공학의 예술인 거예요. 물이 계속 흐르려면 어떻게 하면 물이 계속 흐르겠어요? 펌프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요새는. 그쵸. 요새 이 당시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놓는 거예요. 수도의 기울기를 아주 미세하게 놓는 거예요. 너무 확 하면은 어디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평평하고 너무 기울기가 적으면은 또 멀리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적당한 각도를 세워가지고 그 각도를 따라서 계속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이 공학 기술자들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는 뭐 기술이 뭐 발전한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 있다가 위로 점점점 발전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계단식 발전. 아니면은 한번 꺾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로마에 10개의 수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 수도가 기능들이 다 막혔죠. 일부는 직접 막았어요. 콘크리트로. 그 수도교를 통해서 야만족들이 들어와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해가지고 중세 때 그걸 일부러 막기도 했고, 물론 이제 근대로 돌아오면서 제가 알고 책을 보니까 한 2-3개는 다시 뚫어가지고 예전처럼 이게 흘러서 지금 로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그런 공공장소에 있던 그런 분수 같은 데서 계속 나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로마에만 10개지 지방 도시들도 가도 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이죠. 그런 도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수도가 다 있었다. 이게 다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물의 양이 1세제곱미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대요.
근데 어느 이제 정도 중간에 이제 노수가 되는 거 빼면 한 절반 정도 0.5가 아. 쓸 수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현대 뉴욕이나 이런 데 쓰는 것보다 많대요. 거의 비슷하거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하죠. 인구가 그렇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주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 현대 국가의 가장 기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인프라 잘 수도 전기는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느냐 아닌 것이 이렇게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니까.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의료와 교육 부분이 나옵니다. 전 이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무래도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카이사르 이야기입니다. 카이사르가 의사와 교사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그냥 줬다. 근데 좀 그 전에는 안 줬다는 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았나? 아테네 같은 데는. 뭐 그렇죠. 아테네 같은 데 생각하면 그리스 쪽 생각하면 더 뭐 훨씬 더 엄격했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동맹시 전쟁도 있었으니까는 그러니까 동맹시 전쟁의 결과로 이제 동맹시라고 하는 도시에는 시민권을 이제 주는 정책을 카이사르 거의 직전에 시행됐었죠. 카이사르는 100년 전쯤 시작됐었죠. 네. 그때랑 다른 게 이제 교사 의사들은 어디서 왔느냐? 외국에서 온단 말이죠. 교사 의사들이, 의사들이. 카이사르는 어렸을 때 배웠던 가정교사가 갈리아 출신이었고, 뭐 갈리아의 학문과 지식을 배운 게 아니죠. 갈리아 사람이 이제 그리스로 아마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예로 잡혀가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지식은 그리스의 어떤 철학, 문법, 뭐 수학 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언변 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의사,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타국인들이 많았고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외국인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뭐 자국민들은 사실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로마 이미 시민권자들이니까. 외국인들 중에 훌륭한 선생이나 의사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로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정책을 폈다라는 건데 이게 당시로 생각하면 로마 시민권이 갖는 이득이 일단 직접세가 면제됩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면 속주민인데 속주민들은 1할, 그러니까 11조의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 주민권자한테는 그걸 안 내도 되거든요. 소득의 10분의 1. 세금이 10%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좋다. 엄청 좋은 거죠. 뭐 다른 세금도 있긴 한데 다른 세금 뭐 장사할 때 세는 뭐 매상세나 뭐 관세 뭐 이런 건데 뭐 교사 뭐 의사가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되게 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거 10%가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부가세 10% 맨날 내는 거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되게 이제 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 법 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것 같네요. 로마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거. 왜냐면 로마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운영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그 동네 법은 그냥 다 인정을 해줘요. 니들이 알아서 그 재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할 때도 와가지고 이 사내들인에서 와서 사형 줘야 된다고 막 우길 수 있는 이유가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로마법으로 보면 이게 사형까지는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혐의가 근데 막 떼쓰는 거 아니야. 아니다 우리 법으로 사형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거기서 알수 각 동네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고. 근데 사도행전 바울이 언젠가 한번 그러잖아요. 야, 나 로마 시민인데 니네들이 멋대로 때리냐. 근데 흠칫 놀란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 절차를 해야 되는데 막 이게 때리고 고문하는 게 안 돼요. 금지되어 있었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나름 뭐 경제적인 이득도 있었고 어떤 나의 안위나 신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게 꽤 이제 좋은 괜찮은 특권이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끌어왔다는 거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료와 교육을 민간에게 완전히 맡겼다는 거. 국가 체계의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로마는. 이것도 참 독특해요. 근데 저는 독특하다기보다는 그 시대에는 다 그랬었다. 근데 이집트만 하더라도 무세위원입니까? 그 도서관 만들어 놓고 국가 학문 기관, 왕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또 뭐야 소아시아 쪽에서 페르가몬 같은 데 도서관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왕이 나서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고 학자들 후원하면서 막 가르치도록 하는 연구하는 기관, 그러니까 연구기관하고 교육기관이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로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다는 거, 아무튼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 이제 학문이 조금 덜 발전했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국가 예산에서 최소한 30%, 막 거의 40%까지 육박하는 게 복지 비용입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 비용이. 국가가 이것저것 다 책임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복지 비용에 적지 않은 게 교육과 의료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민간에 완전히 다 맡겨버렸다. 그럼 국가가 지출할 비용이 되게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돈 쓸 일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돈 쓸 일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걷어도 되는 거고. 세금을 적게 걷어도.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 염려도 적어지고. 왜냐면 보통 세금 10분의 1 속주세면은 사실 되게 싼 겁니다. 물론 실제 이제 책에서는 로마 이야기 우리 시오노나미는 로마 빠니까 네. 그 속주였던 그런 것들 10분의 1만 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진짜. 실제로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그 있잖아요. 사람이 걷는 이상 이 속주 엘리트들이 그거를 직접 걷잖아요. 반란이 안 일어나는 한에서 얼마든지 더 뜯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사실 실제로 돌아갈 때 보면 10분의 1이면 뭐의 10분의 1이냐? 매상의 10분의 1이냐? 순이익의 10분의 1이냐? 이것부터 물론 그건 법으로 결정돼 있을 거야. 그럼 매상 내지는 수입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양은 어떻게 결정?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농사로만 치면 올해 수확의 10분의 1은 간단히 내면 될 것 같은데 행정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걷어야 할 사람들이 몇만 명, 뭐 몇십만 명인데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올해 얼마나 수확을 거뒀는지를 어떻게 일일이 다 가서 다 확인할 거야. 확인 못해요. 이 사람이 낼 세금은 그럼 전에 거뒀던 수확을 근거로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내가 100가마니를 거뒀으면 작년에는 200가마니를 거뒀다는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막 뭐가 있어가지고 100가마니밖에 못 거뒀다. 그래도 세금은 100가마니에 맞춰서 내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전에 냈던 거에 맞춰서 내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죽을 맛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좀 뭐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가능하면 적게 걷는 게 로마의 주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서 세금은 10분의 1 낸다는 거 되게 적은 세금이긴 합니다. 보통 뭐 10분의 4, 5까지도 내곤 했으니까. 왕정 국가에서 내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게 거두려면 돈을 쓸 일을 줄여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복지 비용에서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봤었냐면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달랐었다. 왜냐면은 오늘날에 그러니까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현대 복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1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보장 들어주고 어떤 뭐 보험해주고 실제로는 사실 20세기에 이제 그쵸.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제도적인 시작이 그 19세기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약간 좀 상징적인 인물이고 좀 본격적인 거는 20세기 이후에 영국 중심으로 사실 시작된 거죠. 그것도 이제 그때 경제가 워낙 좋았었으니까는 그 좀 가능했던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을 겪으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란 것이 한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 좀 있고 한국도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복지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로마에는 사람들이 국가는 그런 거 딱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오나님의 그런 문장도 보여요. 이게 로마인들의 인생관, 생사관이 좀 개입된 거 아니냐. 병든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치료하는 거지. 근데 나이 먹고 이제 치료를 해도 큰 효과가 없거나 이제 여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뭐 깔끔하게 세상 떠나는 게 뭐 그게 뭐 사람이 사는 방식이지라는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공화정식의 뭐 이렇게 스스로 곡기를 끊고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데카토 같은 뭐 스토아주의자가 하죠. 그런 걸. 생에 이렇게 집착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멋있다고 봐주고 훌륭한 어떤 삶의 태도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높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연명치료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도. 기계장치에 도움이 없으면 살기가 극히 어려운 지경까지 끝까지 붙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죽지 못하게. 세상을 편안하게 떠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건 이제 기계장치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의료제도의 발전, 의료의 보험, 뭐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재정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울러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한없이 그 의료 어떤 보험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사실. 그 돈은 누군가 내야 되는 거고, 세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조세에 대한 반발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로마가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군비 지출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수십 개 군단을 유지를 상비군을 유지를 하려면 군비가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것까지 쓰려면은 이제 점점 예산이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적게 거둔다고 하는 것도 또 로마라고 하는 규모에 비하면 생각보다 적은 거지. 사실 이전 시대에 비하면 많이 거두긴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범위가 그쵸. 높았으니까 절대 액수는 이제 그렇게 높아지는 건데 1인당에 부과하는 아무튼 공식적인 세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식적인 세율과 실제로 돌아가는 일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죠. 이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 인간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 법이 또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뭐 규정 가나 이렇게 닿지 않았거든요. 크게만 얘기한다고. 크게만 뭐 매상세 뭐 20분의 1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가 그렇게 큰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도 확실히 있었겠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인 힘도 필요한 것이고 이데올로기적 힘도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그 제국을 안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럼 다른 제국은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뭔가 이런 이야기할 때는 군사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기가 쉬워요. 어디는 막 군대가 뭐 국력이 어느 정도 셌고 막 이런 얘기도 대충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 관심을 약간 이 인프라 쪽으로 돌렸다는 면에서 저는 이 책이 10권이 꽤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말 작정하고서 이것만 이렇게 다루는 이런 책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마의 인프라를 생각했을 때 가도며 수도며 다리며 이거를 수도 내지는 본국에만 놓은 게 아니라는 거. 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속주에도 이미 깔았거든요. 속주가 완전히 로마화되기 이전에도 이미 속주 편입 때문에 일단 가도 건설 고민부터 시작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주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거. 어떤 면에서 물론 착취했죠. 착취는 했죠. 착취했죠. 근데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거. 내가 피를 빨려면 일단 얘가 포동포동 해줘야지라는 정도의 생각은 있었던 것 같다는 거. 속주민들의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 전 이게 일제랑도 크게 달랐던 것 같아요. 일제가 쌀 수탈하고 우리나라 막 그 금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수탈하잖아요. 전쟁 와중에. 수탈만 해 이것들은.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죠. 많이 수탈했죠. 곳곳에서 대영 제국 시기에 영국에서 뺏어간 것들이 뭐 수백 경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던데. 뭐 그 농담 있잖아요. 대형 박물관 가면은 그거 영국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인도에서도 영국한테 그래 자꾸 그때 수탈한 거 배상해라 막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엄청나게 수탈을 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로마는 우리 맨 처음에서 뭔가 좀 어떤 속주민들과의 어떤 혈통, 핏줄의 어떤 그런 문제를 그렇게 최고 통치가 되는데 별 관심이 없었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오노라니가 자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 로마는 공동 운명체였다. 속주와 본국 주민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어느 면에서는 그게 확실히 있었던 거고 저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 빽빽하게 갖춰진 로마 가도. 이거 로마 가도를 뭐 수탈과 지배의 목적으로 깔았다라고 뭐 악평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예 없지는 않았었겠죠, 뭐. 하겠죠. 근데 그 혜택은 속주민들도 함께 봤다라는 거. 교통이 편해진다라는 거, 교환이 편해진다라는 건 이거는 기본적인 경제력 발전의 최소한에 갖춰져야 될 건데 그것도 분명히 봤다라는 거. 로마 시대 전반적으로 저는 로마에 편입되기 이전보다 로마에 편입돼 어떤 시기에 로마에 들어왔던 분명히 경제력 향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갈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달라졌고 시간이 지나도 로마가 아니었어도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게르만 지역이나 아니면 브리타니아 지역에서 그 경제 수준을 보면
이게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네. 일제는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만 일제는 왜냐면 제대로 뭘 안 해줬어, 진짜. 걔네 진짜 뺏어가려고 철도 깔아놓은 거야, 걔네들은. 수탈하려고 전도 깔아놓은 거고. 깔아놓은 데는 있죠. 그 일본인 거주지.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동원시키고 그 쌀 뭐 훔쳐가고 뭐 하려고 항만 네, 좀 개발하고 철도 깔아놓은 거라고. 걔네랑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로마인 이야기 9권, 10권, 이 2권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봤었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제 로마인 이야기가 5권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편은 이제 우리 또 여름방학이나 대학 시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차근차근 보시면서 로마인 이야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펼쳐보셔도 좋겠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저 영상 같이 보시면서 한번 좀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읽다 보면 관심사도 확장되고 또 다른 책도 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 이번 관련으로 한번 추천책 중 하나로 맞습니다. 메리 비어드 선생 고전에 맞서며 라는 걸 한번 추천해 드려봅니다. 완전 통사는 아니고 서평집인데 약간 역사를 꽤 재밌게 서술하고 깊이도 있어서 한번 볼만합니다. 네, 메리 비어드라는 작가 자체가 그런 작가죠. 네. 재밌겠습니다. 그래도 맛깔나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